이 금융론도요, 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가 많이 돼요. 앞으로 더 출제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금융이 뭘까요? 우리 금융론을 공부하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의 융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금의 융통할 때 금자하고 융통할 때 융자를 합쳐서 이제 금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융통이라는 건 뭡니까? 자금의 조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론이라는 거는 자금의 조달을 얘기해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땅을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죠? 우리가 부동산에서. 그럼 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조달을 해야 안 되겠어요? 내 돈이 부족하면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빌릴 수 있겠다, 그죠? 빌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빌린다. 빌린다. 빌릴 수 있어요. 이제 안 빌려준대요. 다 빌렸어. 빌릴 때 다 빌렸어. 그래도 돈이 부족해. 자,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훔친다, 안 됩니다. 훔친다는 안 된다. 그래서 저분이 아버지한테, 아버님을 또 이렇게, 제가 이 얘기는 들어봤거든.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들어봤어요. 저분이 아버지가 나오시네, 이제. 아버지한테, 그것도 빌리는 겁니다. 남의 돈이잖아요. 빌리는 거죠. 훔친다 안 되고요. 번다 안 돼. 버는 건 뭐 당연한 건 벌어도 안 되니까 빌리는 거잖아, 지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집을 팔아. 그래. 그거 비슷해. 내 거 팔아야 돼. 내 거 팔아.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땅을 꼭 사야 돼. 돈이 없어. 빌렸어. 빌린 돈으로 못 사. 이 꼭 땅을 꼭 사야 되겠어, 나는. 그럼 내 거 뭐 집을 팔든지 해야지. 투자에 조금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돈이 더 될 것 같으면 집을 팔아 살 수도 있겠지. 그거는 옳고 나쁜 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위험은 뒤따르겠네. 그 위험을 다루는 건 투자론이고. 금융은 뭘 공부한다? 이 자금을 어떻게 갖고 올까를 공부하는 게 금융이에요. 투자론에서 뭘 공부하고요? 여기 내가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걸 공부하는 건 투자. 금융론은. 그럼 사기를 했어, 이제. 응? 투자 여부를 분석해가지고 사기를 했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 돈. 그럼 이 돈은 어떻게 구하지? 이게 금융론이야. 그러니까 투자론 배우고 금융론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다는 거는 내 거를 파는 거예요. 내 몫을 처분한다는 거죠. 내 거 판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주식회사 계림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계림이, 여기 주식회사 계림에 박 대표가 있어요. 박 사장님. 이 사람은 이 회사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전부 지 거야. 그럼 이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누가 다 가지고 가요? 이 박 대표가 다 가지고 가요. 주식을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주를 전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박 대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주식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 그게 다 지 거지. 자, 그런데 이 박 대표가 이번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여기다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공장을 신축하려고 그래. 그럼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 100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장 신축 비용이 10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00억을 지금부터 구하려고 그래요.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금융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 100억을 조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잘 하시대요. 빌린다.
빌리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아. 내 거를 파는 게 좋아? 남에게 돈 빌리는 게 좋아? 그렇지. 안 빌려주니까 자기 걸 파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여담인데, 어떤 회사가 자기 사옥을 팔고 있대. 회사 안 좋다는 얘기야. 오죽하면 사옥 팔겠어.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빌릴 데도 없구나, 쟤는. 맞아? 그런 회사 주식 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 회사 괜찮은 거예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 빌린다는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돈 빌린다는 얘기거든. 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뜻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 그 말은 채권을 발행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식을 발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빌리는 거예요. 은행 가서 빌려요. 은행 대출. 그럼 대출할 때 그냥 대출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얘를 담보로 잡힌 거예요. 저당이라 그래요. 토지를 저당 잡히고 대출 받았어요. 30억 대출 받았어. 이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 더 이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요, 채권을 발행해요. 여러분, 채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우리 시험에 채권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내지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채권은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남한테 돈을 빌리러 가요. 그럼 남한테 돈을 빌리면 차용증 써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한 50억이 필요해. 50억이. 그러면 사람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짜리 빌릴 때마다 1,000만 원짜리 차용증 써주고 또 써주고 또 써주고 50명을 사는데 차용증 써줘야 되잖아. 그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채권이라는 걸 딱 발행을 해요. 채권. 그 채권에는 금액 1,000만 원, 이자율, 만기 이런 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표이사 박 띵띵띵 도장 꽝 찍혀 있는 거야. 이 채권을 발행해요. 그 채권을 발행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사줬어요. 그럼 회사로는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겠지. 돈이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회사는 뭘 줘야 돼? 이자 줘야 돼, 나중에. 뭐 줘야 된다? 이자. 만기가 되면요. 돈을 주고 그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돈 빌리고 이자 주고 나중에 원금 갚는 게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도 결국 돈 빌리는 거네요. 빌리는 거예요. 대량으로 빌리는 거예요. 대량으로. 한 명한테 빌리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발행해가지고 돈을 갖다 한꺼번에 팍 빨아당길 때 채권을 발행한다, 이 말이야.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증권회사에다가 수수료 줍니다. 종금사나 증권사 이런 애들이 채권 발행 업무를 대행해줘요. 채권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돈 빌리는 거다. 빌리는 거. 지금 회사가 발행했죠. 이런 걸 사채라 그래요. 이 사채는 뭐 개인 사채 그런 거 아니야. 회사 할 때 사자야. 개인 사자가 아니고 회사 사자. 그럼 국가도 채권을 발행합니까? 국채. 대한민국이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려고 그래. 서해안을 확 메꿔버리려고. 서해안을 확 메꿔버리려고. 땅을 갖다가 우리 한반도 크기만큼 바다를 메우려고 그래. 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죠? 국가가 돈이 필요하죠. 세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뭘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돈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채를 발행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국민도 사고, 미국 사람들도 사고, 영국 사람들도 사고, 그 외국에서 외국 채권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채권 산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 이자. 만기가 되면요. 원금. 그거 못 주면요. 국가 파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국가 파산이지. 모라토리움. 지불 못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어찌됐든 채권은 돈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지금 돈이 부족하죠. 이제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박 대표는 고민하는 거야. 근데 더 이상 빌릴 데가 없구나.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몫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회사 지분 100%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 50%를 팔아야 되겠다는 거지. 내 50%를 팔아야 되겠다. 그럼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지분을 갖는 거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인 거야. 그게 주식회사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을 발행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신주를 발행해요. 돈을 받고 이런 거를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유상증자. 그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하기로 해요. 그래서 20억을 조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 봐봐요. 이제 이 회사 주식이 몇 주가 됩니까? 20,000주가 되죠. 20,000주 중에서 박 대표가 몇 주 갖고 있어요? 그래, 지분율이 50%밖에 안 되잖아. 이제는 이 회사의 50%만 내 거지 50%는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예전에는 이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지가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이익 중에 50%는 이 주식 산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걸 배당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자, 이 둘은 돈을 빌렸죠? 빌렸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부채금융. 빌려서 자금을 조달했다. 빌려서 자금을 조달했다. 부채다 이 말이야. 자, 이해 있죠? 자, 이거 봐봐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 주식을 샀다 그래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자가 아니고 주인이야. 주인. 주주라고 불러요. 주주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주인이 돼버린 거야. 이 회사의 주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몫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분이거든요. 몫이 지분이에요. 네 지분이 얼마나 돼? 네 몫이 얼마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금융은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딱 둘로. 금융이 뭐야? 자금 조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요. 빌리든지 내 거 팔든지. 오케이? 이게 딱 금융의 큰 종류다 말이야. 금융을 둘로 딱 나누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위험을 둘로 나눌 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나눴잖아. 금융도 딱 둘로 나누면 대표적인 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또 계속 해볼게요. 그럼 이때 돈을 준 사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자금의 공급자라고 그러겠네요. 돈을 준 사람. 자, 요 경우에는 누가 돈을 줬어요, 요거? 은행이 줬죠? 은행이 줬잖아, 돈을. 여기는 돈 누가 줬어요? 채권 구입자들. 채권을 사준 사람들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맞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 투자자라고 불러요. 즉 부채금융에서 돈을 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 지분금융으로 조금 전에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했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 돈을 줬어요? 주식을 사준 사람. 주식을 사준 사람. 즉 지분금융으로 돈을 준 사람. 지분 투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투자자는 둘로 나눈다 이 말이야. 그럼 투자자들은 돈을 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가 좋다고 돈 줬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게 목적이 있단 말이야. 목적. 그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 목적. 저당 투자자의 목적은요, 이자인 거예요. 이자가 목적이에요. 이자 받는 게 목적이에요. 지분 투자자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않죠. 배당이라고 그랬죠. 이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내 몫만큼, 내 지분만큼. 배당이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채권을 발행했죠. 채권을 우리가 정권이라 그러거든. 주식이나 채권은 다 정권이야.
부채금융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부채증권이라 그래. 지분금융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부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부채금융으로 80억 지금 구했죠. 80억. 80억. 저 80억은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부채금융은. 자, 그런데 지분금융 20억 재건은요, 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주가 된다고 그랬죠. 주주는 회사 주인이야. 이제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다 우리 편이라고. 그래서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대표는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다고요. 얼마짜리 공장? 100억짜리 공장을 지었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 박 대표는 이제 자산이 얼마가 되어버렸어요? 100억이란 자산이 늘었죠. 근데 100억이란 자산을 뜯어보니까 부채가 얼마 들어있고 80억이 들어있고 자기 자본이 얼마가 들어있고 20억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회사 장부에는 부채 80억. 얘는 자기 자본이거든. 자본 20억. 이렇게 장부에 딱 적힙니다, 이제.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산 100억.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나타내는 걸 우리 옛날에 대차대조표라 그래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라 그러죠. 그럼 이거를 대차대조표로 나타내면 여기에 자산 100억. 야, 자산 100억 어떻게 네가 조달했는데 이거 설명하는 게 이쪽이거든. 네, 저는요 보통 부채를 위에 적습니다. 부채 80억 하고요. 자본 20억으로 이 100억을 조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합계가 100억, 100억 이렇게 나타나줍니다. 이게 제가 쭉 흐름을 한 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 이 같은 친척들이죠. 친척들인 거예요. 얘들끼리 친척인 거예요. 친척이라고. 같은 집안이야. 그럼 만약에 부채금융을 막 얘기하는데 배당이 툭 튀어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X죠. 그 질문은. 지분금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당 투자자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아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본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딱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뭘 묻느냐면요. 부채금융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채금융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벌써 몇 개 얘기해 줬어요. 빌리는 거. 저당이란 말 나오면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 채권,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 채권, 채채, 부채, 채채. 주식을 발행했다. 무슨 금융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책 한번 볼까요? 7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한 거예요, 제가. 거기 별표 해놓으세요. 올해 아마 나올 겁니다. 34회 예상입니다. 벌써부터 예상 문제 다 가르쳐 준다, 이제. 34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늘. 자, 거기 지분금융 한번 볼게요. 지분금융 줄 치겠습니다. 지분금융 딱 줄을 치든지 네모를 하든지 하고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 밑줄. 그 뒤에 지분권 판매 밑줄. 그럼 제가 참고로 그 앞에 지분권 판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말고 혹시 알고 있는 회사 있습니까? 응? 들어본 적 없어요?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한명회사. 참고로 들으면 돼. 나중에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좀 나올 수 있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 안 해요. 그럼 얘들은 뭐 어떻게 가지고 회사 주인인 걸 표시하느냐? 지분이라는 거 가지고 표시해요. 지분. 지분권이라는 게 있어. 지분권. 회사는요,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원들. 우리 지금 회사가 또 사원들 있잖아. 근데 한명회사는 뭐냐면 그 사원들이 전부 다 무한 책임을 져. 그 직원들이 전부 무한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한 명 한 명이다. 그런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한명회사라고 불러요. 한명회사. 한 명 한 명이 다 무한 책임져. 그러면 한명회사가 망했지. 그러면 그 중에 한 놈 붙잡고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다 책임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한 명 한 명이다. 그게 한명회사야. 합자회사는 뭐냐? 일부는 무한 책임, 일부는 유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지는 사람이 몇 명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왜 김앤장 법률법인 아시죠? 태평양, 3일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 이런 법인들 있죠. 합자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걔들은 대표이사를 안 그래요. 대표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합자회사의 대표사원들 얘들은 무한 책임집니다. 무한 책임집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일부 사원들은 뭘 진다? 유한 책임진다. 그래서 무한 책임지는 사람과 유한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눠진 회사 합자회사라 그래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론할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론은 또 상식적인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도 몰라. 그 내가 이렇게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해 준 게 한 번씩 얻어 걸릴 때가 있어. 얻어 걸릴 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매자닌 금융화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뭐냐? 유한회사는 전부 유한이야. 유한 책임이야. 유한 책임. 단 걔들은 주식은 발행 안 해. 오케이? 그럼 주식회사는요? 주주들 무한 책임집니까? 유한 책임집니까? 주주들. 유한 책임. 유한 책임. 그러니까 유한회사도 유한 책임. 주식회사도 유한 책임. 하지만 주식회사는 뭘 발행한다? 주식. 자, 그럼 보세요. 주식회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팔 수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지분을 팔았죠.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지분권을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지분권을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분권을 판매했다.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지분이라는 글자가 나왔잖아. 자, 그걸 또 볼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분권 판매 줄 쳤죠? 자, 그 뒤에 보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고 돼 있네요. 자기 자본 조달 밑줄.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배당이란 말이 있네. 배당 밑줄. 옆에다 하나 적어볼까요? 지분 투자자. 자, 그 밑에 예 나와 있습니까? 그 별표 2개 합니다. 시험은 여기서 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꼭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는요, 그냥 다 알아요. 시험 칠 때쯤 되면. 왜냐? 내가 100번은 얘기할걸. 시험 칠 때까지. 50번 이상 얘기합니다. 저절로 압니다. 자, 거기 보면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리츠, 펀드 이런 말 나오죠. 나중에 알아야 돼요. 자, 옆에 적으세요. 얘 옆에다가 얘라는 그 옆에다 이렇게 딱 빼고 이렇게 딱 옆에 적어 여기다. 뭐라고 적느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지분금융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책을 못 받으셨어요? 딴 거 들고 왔어? 그래요. 나중에 잘 체크해 놓으세요. 책이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금융,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밑에 부채금융 볼게요. 부채금융 돈 빌린다고 그랬잖아요. 차입 동그라미. 돈 빌린다는 얘기지. 차입. 자, 빌릴 때 좀 대량으로 빌리고 싶어.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사채 발행. 사채 발행. 사채가 채권이죠.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타인 자본. 남의 돈이에요.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 자, 그 밑에 예 있죠? 별표 하셔야 되겠죠. 왜?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시험은 이거 물어봅니다. 다음 중 부채금융을 찾으세요. 다음 중 지분금융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메자닌 금융 있죠? 메자닌 금융. 이게 제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 메자닌 금융이 제가 이제 좀 이게 또 예담인데 24회 때, 제 기억으로 24회입니다. 24회 때 처음 시험에 나왔어요. 그때 우리 책에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도 없었어. 책에 메자닌 금융이라는 말도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처럼 제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막 설명했잖아, 조금 전에. 책에도 없는데. 책이 없는데 설명하고 있지. 24회 때 제가 강의할 때 책에 메자닌 금융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우선 지나가는 말로 메자닌 금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메자닌 금융을. 책이 없었다니까. 지금 한명회사, 합자회사 설명하듯이. 그 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학생들 멘붕이었어요. 제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은. 책에도 없어. 딱 나와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뒤로 계속 잘 나와요. 메자닌 금융. 작년에도 나왔죠. 올해 말고. 작년에는 제가 메자닌 금융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 가능성 있다. 자, 그럼 메자닌 금융이 뭐냐? 메자닌 금융. 자, 이 메자닌이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예요. 자, 우리 1층이 있고요. 우리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면 1층과 2층 사이에 또 다른 중간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중간층을 메자닌이라 불러요. 이태리어로. 그럼 메자닌 금융은 뭐냐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금융 플러스 부채금융이야.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혼합 형태 이런 말 돼 있네요. 줄딱지. 이게 메자닌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얘가 있죠? 네?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때 제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이거 두 개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해 시험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전환사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전환사채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 거 우리 안 물어본다.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 하지만 참고로 들어두세요. 자, 그냥 사채가 아니죠. 그냥 사채 그러면 부채금융이에요. 그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때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사채가 아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얘는 부채금융도 아니고 신주? 이건 또 지분금융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얘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래 체크한 사람들은 맞았죠. 어찌됐든 간에 찾아내는 사람, 실력자들이지 어찌 보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환사채는 뭐냐? 사채는 사채인데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는 뜻인가 봐. 그럼 뭘로 전환하느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예요. 만약에 현대차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어? 3년짜리 만기야. 그럼 3년 만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채를 가지고 전환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 주식을 줘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사채지만 나중에 결국 뭐로 바꿀 수 있어? 주식. 그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 이런 그대로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돈은 조금 내야 돼.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는 전부 다 사채지만 주식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성격 다 갖고 있죠. 그 우선주 보이세요? 우선주 거기다가 옆에다 적으세요. 우선주 옆에다가 보통주 X. 보통주는 메자닌 아니에요. 여기 아까 제가 신주 발행한다고 그럴 때 아까 지분금융에 신주 발행, 주식 발행이 있었잖아. 이건 보통주를 얘기해요.
보통주가 지분금융이야. 그럼 보통주는 뭐고 우선주는 뭐냐? 구별 한번 해볼게요. 보통주와 우선주. 여러분, 주식을 산 사람들을 주주라 그러죠. 주주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꼭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다른 권리들도 많아. 대주주들은 장부 열람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총 소집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소액주주들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배당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을 수 있다? 배당 받을 수 있어요. 또요. 주총에 참석해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한 주당 한 의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총에 참석하라고 주총 그 소집 그게 통보가 날라옵니다. 주총할 때쯤 되면. 그러면 주주들은 그 주총에 가가지고 내 한 주식을 10주 갖고 있으면 10표, 주식을 100주 갖고 있으면 1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주당 한 의결권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은 배당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게 보통주야. 그럼 우선주는 뭐냐?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우리가 배당 우선주라고 불러요.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배당 우선주. 그러니까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아요. 회사가 이긴 하지. 그러면 우선주 주주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걸 가지고 보통주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우선주는 일단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에 하나를 얻는 게 있으면 하나를 내놓는 게 있어야지. 의결권이 없어요.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얘들은 배당만 먼저 받아가. 마치 채권을 산 사람들이 이자 받아가듯이 따박따박 배당을 받아간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은 주식이지만 마치 채권 같거든. 그래서 우선주도 메자닌입니다. 이해됐어요? 재작년 시험 문제였잖아. 보통주는 메자닌 아니야. 그래서. 자, 그 다음 후순위 대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후순위 대출. 대출은 대출인데 순위가 맨 뒤에 있다는 얘기야. 회사가 돈을 빌리잖아요. 부채금융. 돈 빌리는 사람 돈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아까 지분금융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지분금융은 회사 망하면 주주들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왜? 한 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주들은 회사 주인이지. 회사 망하면 끝. 주식은 뭐가 돼? 휴지 종이 조가리.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본이라고요. 자기 자본이니까 회사 망하면 안 갚는 거지 뭐. 그지? 주식 주주들은 자기가 지분만큼은 딱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 저당 투자자들은 돈 받아야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후순위 대출은 뭐냐면요. 채권자들이 많이 있죠. 돈 빌려준 사람. 맨 마지막에 받는 애예요. 지금 회사가 망해서 배가 지금 난파됐다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돈 받는다고요. 마치 주주 같아요. 마치 주주 같다고요. 안 그래? 다른 채권자들 다 받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채권자지만 마치 주인 같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IMF라고 들어보셨죠? 국제통화기금. 그 IMF에서는 후순위 대출을 처리할 때는 자본처럼 처리합니다. 참고 뭐 그냥 평천한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후순위 대출은 대출이지만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얘를 뭐라고 부른다? 메자닌. 먼저 설명드렸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주는 메자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선주. 메자닌 금융 설명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은 그 얘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금융의 종류 봤고요. 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79페이지. 79페이지.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 보이세요?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를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금리, 이자율. 금리. 자, 이자율, 금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고정이자율, 변동금리는 변동이자율. 여러분, 고정금리가 뭐예요? 그렇죠. 한번 이자율을 정하면 못 바꾸는 거죠. 이자율이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동금리는요, 이자율을 바꿀 수 있는 게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 뜻은 아시겠죠? 자, 또 용어 정리할게요. 대출자가 있고요, 차입자가 있어요. 금융론에서는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자, 대출자는 대출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출자는 대출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라 생각하면 돼? 은행이에요. 앞으로 대출자 그럼 은행 생각하세요. 그럼 돈 빌린 사람은 뭐라 불러요? 차입자. 이 둘은 반대 입장이야.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자가 이익이고 차입자도 이익이다, 이런 말 없어.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대출자가 이익이다 그래버리면 제가 얘기 안 해도 차입자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출자가 손해다 그러면요, 차입자는 이익이다, 아무 말 안 해도 그런 관계다. 오케이?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은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출자.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정금리. 우리가 늘 이자율은 자주 접하는 거 아닙니까? 자주 접하는 거. 자,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어요. 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 직원이 대출이 이제 확정이 됐어. 그러면 대출 약정서라는 걸 적죠. 뭐 은행마다 대출 약정서를 할 수도 있고 차입 약정서, 명칭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정서를 적잖아요. 그럼 거기 뭐 적어요? 여러분, 이름 적죠. 그지? 홍길동 이름 적어요. 대출 금액 적습니까? 5억 원. 만기 적나요? 만기 안 적으면 언제 갚으려고 그러면? 내일 갚으라고 어떡하려고 그래? 만기 있어야 되나, 만기. 이자율 적나요? 이자율 적지. 대출 약정서 이자율 적죠. 그 이자율을 뭐라 그러냐면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라 그래. 적혀 있는 이자율, 그걸 명목이라 그래. 여러분, 라면 사면 라면 뒤에 가격 적혀 있습니까? 가격이 딱 적혀 있지. 명목 가격이라 그래. 적혀 있는 거, 이름 붙여진 거. 내가 회사 생활하면 통장에 월급이 딱 찍힙니까? 명목 임금이라 그래. 명목 임금. 명목의 뜻 아시겠어요? 그걸 명목이라 그래. 그럼 명목 금리, 은행이 정해준 이자율, 이 뜻입니다. 약정서에 적혀 있는 이자율.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간 있으니까 우리가. 자, 지금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그럼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은행 주인이야. 은행 주인. 난 돈을 빌려줘야 돼. 그럼 이자 받아야 되잖아. 이자 받아야 돼. 그럼 내가 한번 이자를 정하면 못 바꿔. 그럼 이자 어떻게 정할래요?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은행 직원들 먹고 살려면 실질적으로 한 4%는 받아야 돼, 이자를. 4%는 받아야 내가 이 은행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걸 실질금리라 그래. 실질적으로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실질금리. 우리가 보세요. 월급 받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 이게 실질소득이거든. 실제로 이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말 그대로. 자, 그럼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정금리는 한번 이자 정하면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뭐 발생하는 거 있지 않아? 응?
이제 앞으로 인플레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렇게 좀 금융이나 부동산 관련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경제에서. 인플레가 뭐예요? 물가 상승. 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이자를 받고 못 받고? 못 바꾸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 더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더 받아야지. 근데 고정금리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떡할래?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미리 물가가 얼마 오를 거야 하고 예상을 하고 미리 받아야 되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궁합은 통한다고 그랬다. 이런 모든 이자율 제도들은요, 인간이 연구해낸 방법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지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사이코들이지. 일반인들은 안 하잖아. 걔들은 별난 사람들인 거야. 야, 사과가 왜 떨어져, 이거? 만유인력 법칙. 뉴턴 누워있는데 사과가 떨어져. 우리 같으면, 야, 맛있겠다. 먹겠지. 얘는 먹는 게 아니야. 쟤가 왜 떨어졌대? 희한하네. 거기서부터 연구해가지고 만유인력 법칙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의 그 연주한 곡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기머거리라면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사이코지. 편집광인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금리라는 것도 고민을 통해서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한번 이자를 정하면 못 바꾼다. 그러면 이자 받을 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를 예상해가지고 미리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명목금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질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율을 더합니다.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내요. 자, 그래서 은행은 야, 우리는 이자 4% 받아야 돼. 이자 4%는 받아야 돼. 근데 앞으로 보니까 물가가 한 2% 오를 것 같아. 2%가.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 2%를 적용해가지고 6%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이자는 몇 프로 받는다 지금? 6% 받기로 한 거예요. 6%. 자, 이게 대출 시점에 이렇게 대출이 나갔어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 현재 시점이 됐어. 은행은 여전히 이자 몇 프로 받고 있다? 6%. 고정금리니까 6%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물가가 2%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가 4% 올라버린 거야. 이게 실제 인플레예요, 이제.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 유일하게 대답을 딱 했네. 이게 있잖아요. 이걸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해요. 뭐 알아서 대답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틀리게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4%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응? 이 네모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거 얼마 들어가야 돼? 그래, 이걸 답을 못해. 뭐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요. 5%요. 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몰랐어? 아니야. 긴장하고 경직돼 있어서 그래.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요 2%는 가시겠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질금리가 하락했네요. 실질금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자, 보세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고 있었어. 월급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받아.
쌀이 한 가마에 10만 원에. 그럼 난 쌀 몇 가마 살 수 있어요? 10가마. 이게 내 실질 소득이야. 내 소득을 쌀로 표현하면 10가마가 내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그런데 쌀값이 12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8가마밖에 못 사죠. 내 실질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 소득, 구매력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상은 2%였는데 실제는 4%가 발생됐어요. 예상하고 실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건 뭐라고 불러요? 위험이잖아요. 예상과 실제가 달라질 가능성. 예상하고 실제가 달라졌죠. 이런 거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라 그래요. 자, 인플레 위험이 발생하면요. 실질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다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정금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제 인플레가 실제 인플레율이 예상 인플레율보다 커요. 지금 얘처럼. 그럼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 발생.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된다? 하락합니다. 실질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이자 받는 사람은 대출자죠. 그 대출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입니다. 그럼 차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익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돼. 자, 고정금리에서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얘 보는 것처럼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출자인 은행은 손해. 돈을 빌린 사람, 이자 주는 사람은 이익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돈을 받을 거 있는 사람은 손해예요. 돈 받을 거 있는 손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리고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는 2년 뒤에 받기로 했거든. 근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야. 물가가. 그럼 2년 뒤에 1,000만 원 받았어. 그 1,000만 원은 2년 전 1,000만 원은 완전 다르죠.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손해야. 하지만 돈 줄 사람은요? 이익이잖아.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들 손해예요. 하지만 월급 주는 사람은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월급 받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월급 올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임단협 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1년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명분이 있잖아. 물가가 올랐다. 월급 올려줘.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불리해. 임대인 불리해. 임차인 유리해. 그래서 임대인들은 2년마다 계약 갱신하려고 그래.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플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훨씬 중요해. 많이 중요해. 자,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약정 이자율이 뭘까요? 우리 고정금리 하고 있어요 지금. 고정금리. 약정 이자율이 뭔데? 은행하고 약속으로 정한 이자율. 여기서는 몇 프로입니까? 6%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죠? 약정 이자율. 은행하고 약속한 이자율이야? 6%야.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요 안 변해요? 고정이라고 그래. 안 변하지. 겁내지 마. 안 변해. 안 변하죠? 물가가 올라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근데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 시장 이자율이 뭘까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지. 옆집 순돌이 엄마한테 빌릴 때 이자율이야. 옆집 순돌이 엄마한테 빌릴 때 이자율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순돌이 엄마도 이자 많이 달라고 그러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물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은 이걸 우리가 금리라고도 그래요. 줄여서 그냥 금리 그럼 시장 이자율이야. 그냥 금리 그럼 시장 이자율이야. 그럼 만약 시장 이자율이 8%라 그래 볼게요. 옆집 순돌이 엄마한테 이자 돈 빌릴 때는 8% 줘야 돼. 근데 난 지금 은행에서 몇 프로 빌리고 있어? 비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네. 싸게 빌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차입자와 대출자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 경우. 자, 지금 싸게 빌리고 있죠. 그럼 차입자는 돈 빨리 갚아야 돼. 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대출 유지. 차입자 입장이 중요해요. 은행 입장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은행은 저거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자금 조달하는 거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금융. 조달자 입장에 생각이 안 되게 빌리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야지 공부를 할 때.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자, 약정 이자율이 얘는 계속 6%야. 계속 6%.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이제는 4%라 그래 볼게요. 약정 이자율이 더 크네요. 그럼 이게 싸게 빌리고 있어요? 비싸게 빌리고 있어요? 비싸게 빌리고 있잖아. 시장에서는 이자 4%면 되는데 지금 나 은행에서 6% 빌리고 있잖아요. 시장 이자를 말하면 순돌이 엄마 이자라니까 순돌이 엄마.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여기서 빌려가지고 비싼 이자 갚아버려야 안 되겠어요? 그지? 차입자는 조기 상환합니다. 조기 상환이 뭐냐면 만기 전 변제. 만기 전 변제. 자, 이게 또 금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시험에서요. 지금 고정금리 하고 있어요. 고정금리 하고 있어요. 변동금리는 이런 일 없어? 지금 고정금리 하고 있어. 시험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제가 시장 이자를 금리라 그랬죠. 이 말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커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지. 이걸 이렇게 표현해. 금리 상승 시.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금리 하락 시. 특히 우리 시험은요. 얘를 너무 잘 물어봐요. 그 여러분들은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이건 다 기억해야 돼.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합니다.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저 이런 얘기잖아. 금리가 하락한데 시장 이자율이 막 떨어져. 근데 난 은행에서 비싼 거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맞아요? 시장 이자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어. 근데 나는 고정 이자율로 이자 내고 있다고요.
빨리 갚아야지. 그래서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중요하다. 시험은 금리 상승 시 조기 상환 이렇게 낸다든지 금리 하락 시 대출 유지각 이렇게 내요. 두 개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기억하세요. 다 알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참고로 대출자 입장 한번 봅시다.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자, 이 경우에는 차입자들이 대출을 막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 입장 같으면 대출 유지하지 말고 좀 빨리 갚아라. 빨리 갚고 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갚지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갚을까? 갚게 하려면 좀 빼드릴게요. 지금 대출 잔금 1억인데 한 9천만 원 해드릴게요.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혜택을 줘야 갚지 않겠어요? 잔고 할인. 잔고 할인으로 상환을 유도하겠지. 갚으라고 유도하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요? 못 갚게 해야 되겠죠? 못 갚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행 다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없구나.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걸 부과하죠. 빨리 갚으시면요. 수수료 부과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들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가지고 못 갚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이 고정금리 제도는 은행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은행한테 불리한 제도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응? 불리하죠. 은행 불리한 거예요, 고정금리. 은행 불리해요. 왜 불리해요? 못 바꾸니까. 못 바꾸니까 불리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밥 먹으러 이 집만 가야 된대. 이 집만 가야 돼. 나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딴 데 못 가. 불리하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자 불리해요. 그럼 차입자는요? 차입자는 불리하다, 유리하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좀 반대라고. 뭐 고민하고 그래 자꾸. 유리지 뭐. 불리의 반대말 혹시 모릅니까? 유리죠? 이렇게 된다고요. 대출자와 차입자는 항상 반대 입장이야. 대출자가 불리해. 그럼 은행 가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럼 뭐 골라야 돼? 고정금리 골라야지. 근데 은행 가면 뭐를 권해? 왜 그래?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변동금리는 누가 유리할까? 은행이 유리해. 그 은행들은 변동금리 권해. 권하는 가면 안 돼. 네? 그렇죠. 내가 얘기하잖아. 은행 유리하다고. 은행 유리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뭘 한다 앞으로? 고정금리 상품이 잘 없어.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잘 없다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값보다도 은행 이자 계속 올라가죠. 지금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지금. 대부분 다 무슨 대출이니까? 변동금리 대출이거든. 고정금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 고정금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70%가. 그럼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자는 더 올라간다, 내린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맞아요? 이자가 내릴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엊그제 뉴스 보니까 차 계약 취소가 된다면서. 왜 그래요? 할부 대금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차는 원래 계약 시점부터 대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인수 받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차량 출고가 지금 돼요. 보통 출고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며. 1년 뒤에 차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되면 지금은 이자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취소해버려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 금융에서
대출 관련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투자론에서는 이걸 금융위험이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뭔데요? 돈 못 갚을 위험. 돈 못 갚을 위험. 조기 상환 위험. 돈 빨리 갚을 위험이네요. 그죠? 말로 한다면. 그럼 이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 입장에서의 위험일까요? 차입자 입장에서의 위험일까요? 네, 대출자 관련 위험이에요. 그럼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둘 다 대출자하면 되는 거 질문 안 하겠죠? 시험에 낼 리도 없고 물어볼 리도 없고 둘 다 대출자인데 왜 물어봐? 이리로 가도 길이 있고 이리로 가도 길이 있는데 가면 내비두면 알아서 가겠지 뭐. 꼭 굳이 이리로 가라 할 필요 있어요? 이리로 가도 엄마 만나고요. 이리로 가도 엄마 만나요. 엄마 만나는 길 가르쳐 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지 가고 싶은 데로 엄마 만나? 그죠? 그러면 시험이 안 되죠. 다르니까. 일로 가야만 엄마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와 관계된 위험이다? 차입자 입장의 위험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돈을 못 받으면 은행이 불리할 것 같지? 은행 담보 다 잡아놨어. 은행이 어떤 사람인데? 은행이 돈을 포기합니까? 아, 천만에. 은행은 끝까지 받으러 다닙니다. 그 은행은 뭐 네 돈 못 갚으면 네 신용만 떨어지고 네 집만 경매당하지 크게 걱정 안 해요. 하지만 은행은 조기 상환은 싫어요. 나 돈을 빌려. 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사람이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 대출 관련 조사 다 하고요. 응? 그리고 지점장까지 결제 다 받아가지고 대출이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돈 갚으러 와버리네. 장난치냐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직원들 붙달려가지고 30분 동안 일해가지고 대출 1억 발생시켜놨더니 오후에 갚을래요? 하고 와버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작게 보면 그렇고요. 은행들은 1년에 자금 운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올해 예산이 1조다. 그럼 여기서 얼마는 대출로 운용이 되고 얼마는 MBS 이 자금 운용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돈 빌려 가가지고 자꾸 갚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 계획 자체가 뒤틀린단 말이야. 싫어해. 아시겠습니까? 은행이 빨리 갚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돈 빌려줬는데 빨리 갚으면 좋아? 이자만 잘 내면 빨리 안 갚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은행은 돈 빌려주고 갚는 게 이자가 중요한 거지. 빨리 갚는 거 싫어한다니까. 이자 안 내면요. 경매하면 되지. 그렇잖아. 이 생각을 좀 여기에 관점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 입장의 위험이다? 대출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 입장이다? 이런 알아두시면 금융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고정금리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변동금리 할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는 뭘까요? 아직 안 배웠지만 물가가 오르면 이자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제. 물가가 오르면 이자 올리겠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유리하지. 그전에는 못 올렸는데. 그럼 차입자가 어때? 불리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고정금리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변동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